안녕하십니까. 적용기능사 필기시험을 위한 이론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사 시험은 60문제입니다. 60문제 중에 36개만 맞추시게 된다면 평균 60점으로 여러분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하신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36개만 여러분이 획득을 하시면 반가운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적용 1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적용학의 정의. 적용학에 대한 정의는 시험에 나오는 빈도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용 학문에 대한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사지선단 중에 답을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정의, 외부 공간을 취급하는 계획 및 설계 전문 분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공간, 실외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예쁘게, 아름답게 우리가 생활하기 편안하게 꾸며놓은 작업이 바로 적용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외부 공간, 두 번째 나와 있는 토지, 땅을 이용해서 땅 위에 미적, 경제적으로 조성한 예술 종합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공 환경에 대한 미적 특성을 다룬다. 여러분이 그 벽천이랄지 아니면은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랄지 이런 자연적인 요소를 인위적으로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 설계도 적용에 포함이 됩니다. 환경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관련된 전문 분야다. 자연을 이용한 공간에 대한 설계이기 때문에 환경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미국 적용가협회. 미국 적용가협회에서는 정의를 내린 부분이 시험에서 그래도 학문에 대한 정의 중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첫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선 이 적용가협회는 1899년에 창설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도에 적용학이라는 학문이 도입이 됐죠.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른 시대의 학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75년 기억하고 계시고요. 적용은 토지를 계획, 설계, 관리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그거를 설계를 해서 꾸며놓은 가운데 관리를 할 거냐. 그러면 이 가운데 시공이 빠져 있겠죠. 시공을 해서 관리하는 기술로서 자연의 보존, 관리를 고려하여 문화적, 과학적 지식을 활용한 자연, 인공 요소를 구성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의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항에 대한 내용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83년도에 적용 학문에 대한 정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1858년 미국 유명한 적용가가 탄생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옴스테드를 꼽습니다. 이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가 말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적용과 랜드스케이프는 경관이죠. 아키텍처에서 예술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관을 꾸미는데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의미로 적용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옴스테드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적용에 관한 역사를 공부할 때 다시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과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옴스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있는 한국에서 설계 기준에 제시된 내용 보시면은 마지막 세 번째에 나와 있듯이 종합 과학 예술이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일반적인 정의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원과 조경의 개념.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미국 조경가 협회에서 1975년대 말했던 조경 학문에 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빈도수는 높지 않지만 가끔 나오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원과 조경 중에 이 뜰원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조원이라고 하는 거는 정원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보다 개념이 더 큰 게 지금 조경이 되겠습니다. 조경은 경치죠. 경치를 만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원이 조경보다는 저 작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정원은 수목이 많이 자라고 어떤 둘러싸인 지역으로 대체로 사적인 용도로 많이 쓰이는 장소.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개인 주택, 정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경은요. 두 번째에 나와 있듯이 경관은 보다 자유스러우며 공적인 이용. 그래서 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 다른 사람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꾸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식물 외에 시설물도 여러 가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가의 역할과 자연 환경 요소 1번 조경가의 자질 조경가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 자질이 있어야 되느냐. 우선 조경에 대한 학문에 대한 정의를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자연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내용도 근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공학적인 내용으로 시공에 접하게 되죠.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생태적인 나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으며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이게 성장이 된다. 완성까지를 모두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외부에 아름답게 꾸미는으로써 여러분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런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를 할 때 요즘 CAD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작업으로 도면을 완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을 하게 되겠죠. 자, 여섯 번째에 나와 있는 예술적인 관한 거는 조금 전에 앞에서 종합적인 과학 예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에 관한 내용은 세 번째의 내용과 맥락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조경가가 하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평가와 마치게 되면은 이제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 설계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범위가 큰 범위가 이제 단지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은 시공을 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설계죠. 설계가 끝나게 되면은 시공이 들어가고 시공이 끝나면은 관리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환경 요소. 이거는 뭐 여러분이 쉽게 다 알 수 있는 자연적인 요소. 그래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의 범위 및 조경의 분류. 그 중에 첫 번째, 조경과 타 분야의 관계. 조경은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종목이
국토 개발이라는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를 보존하면서 이제 개발하자라는 차원으로 적용 학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내용 중에 이제 건축, 토목, 도시계획 모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를 먼저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되면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조경이죠. 그다음에 이제 조경이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건축, 토목,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순서가 바뀌었죠. 도시계획이 끝나고 나면은 토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축, 조경이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에는 인지도의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의 대상 및 분류. 대상에서 우선 여러분이 이제 좀 주의 깊게 앞으로 이제 적용 계획 설계 과목 중에 나오게 되기도 하겠지만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 두 번째, 이제 도시공원하고 녹지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 뭐 자연공원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슨 국립공원, 도립공원, 말을 하고 계시죠? 이런 게 자연을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공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광, 레크레이션 시설 중에 육지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물에서 할 수 있는 거, 시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설은 보편적으로 이제 단지 설계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택지가 아무래도 조금 큰 부분에 들어가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환경계획이 있고요. 자, 그러면 위에서 봤던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생활권.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반경 몇 메타까지 뭐 소공원이냐, 근린공원이냐, 그다음에 누구를 위한 공원이냐에 따라서 어린이. 그다음에 이제 주제공원은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역사, 문화, 수변, 물이죠. 묘지, 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든 공원, 주제공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공원의 도로, 광장, 도시 속 오픈 스페이스. 오픈 스페이스라고 하고 있는 거는 뚜껑이 없는, 즉 지붕이 없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잔디밭이랄지 아니면 운동장 이런 게 다 모두 다 오픈 스페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오픈 스페이스에 관한 내용은 또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양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 양식은 첫 번째 정형식과 자연식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은 대체적으로 서양에 해당이 되고요. 자연식은 동양에 해당이 됩니다. 정형식은 어떤 틀이 짜여져 있는 거죠. 자연식은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적인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 있는 길이랄지 아니면은 산수를 이용한 게 자연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나와 있듯이 유럽이나 서양의 적용은 정형식이고 한국, 중국, 일본, 동양의 3국가 18세기에 나타나는 영국에서의 우리가 양식을 자연 풍경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서양 적용사 역사를 공부를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형식이다 하면은 서양이고요. 자연식이다 하면은 동양인데 그 중에 18세기 영국은 지금 정형식에서 자연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영국은 자연식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형식. 특징 유럽과 서아시아. 서아시아는 인도나 아니면은 페르시아 지역, 아랍 쪽이 해당되는 지역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서아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각적으로 강한 축선의 설치, 축선에 의한 땅가름이다. 축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모양을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십자 모양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배치가 되었느냐, 아니면은 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모양이 배치가 되었느냐, 이런 걸 보고 어떤 중심의 축이다라고 해서 축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선은 대체적으로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좌우 대칭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서양 조경사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좌우 대칭형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에는 단일 수종, 똑같은 나무들을 총림이라고 하는 거는 보스케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 똑같은 수종을 꼭 숲에 있는 것처럼 여러 그루를 식재해 놓은 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경선 또는 우리가 비스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스타에 의한 축선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게 이제 유럽에 있는 전경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은 똑같은 수정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커다란 수벽과 같은, 즉 숲에 들어온 것 같은 걸로 해서 어떤 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가 총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림이 있게 되면은 양쪽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시선이 당연히 가운데로 집중이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데 가운데 부분에 지금 관람차가 있죠.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통경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이제 비스타라고도 하고요. 총림은 보스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스케랄지 통경선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좌우 대칭형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많이 이 총림과 비스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목에서는 무늬를 강조하고 있는 이제 식재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거기에 관한 내용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키가 작은 식물 재료로 해서 도형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미로 모양으로 조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무늬는 당초무늬는 덩굴식물, 나뭇잎에 대한 무늬를 우리가 당초무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듭은 이제 노트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그 수종 위로 또 위에 이제 덮여서 꼭 매듭을 지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매듭무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가면은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선무늬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 조개 껍데기 그 빙빙 돌아가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나선무늬에 해당이 되죠. 형상수는 무늬 하단에 액센트를 부여한다 라고 해서 토피아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 형상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동물의 모양 또는 모양, 뭐 삼각형이랄지 원형 이런 이제 모양으로 다듬어져 있는 나무를 보고 토피아리, 형상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무늬 식재를 하거나 직선식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총림처럼 일률적으로 쭉 한 줄로 늘어져 있게 식재되어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무늬 식재 중에 파르테르의 자수화단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사진 속의 화단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매듭 무늬 노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꽈놓은 것처럼 매듭으로 꽈놓은 것처럼 지금 꾸며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문의식재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형상수 토피아리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제 모양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동물의 모양을 본뜬 것처럼 지금 나무를 전정해 놓은 요런 이제 그 형태를 보고 우리가 형상수 토피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적용 양식 중에 정형식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평면기하학식, 노단건축식, 중정식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평면기하학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발달한 적용 양식이 평면기하학식이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지형이 정원이 발달된 이제 파리 중심으로 보면은 지형이 굉장히 평지에 해당이 됩니다. 평지에 해놓기 때문에 이 조성된 정원도 그냥 평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우리가 이제 내려다 봤을 때 이 정원에 꾸며져 있는 조금 전에 봤던 무늬시제 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넓고 평탄한 지대에서 발달된 프랑스에서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보스케에 의한 비스타의 형성, 그 다음에 르노투르. 프랑스에서 평면기하학식을 제일 처음 선보인 조경가가 이 앙드레 르노투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르노투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단건축식. 노단건축식은 이 층이 올라감에 따라서 단계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릉지로 되어 있는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이제 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도상에 보면은 서쪽에 해당되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위에 북서쪽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이 빌라들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들의 그 지형이 평탄지가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땅에 울퉁불퉁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릉지가 있기 때문에 계단, 단식으로 해서 정원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단 건축식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탈리아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정원은 조금 뒤에 서양 조경사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중정식. 한자로 보시면은 정원이 가운데 있다. 즉 건축물로 쭉 둘러싸여 있는 이 건물 가운데가 정원이 꾸며져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스페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세시대로 가면은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 때 그 넓은 광장처럼 확 트인 곳에다가 공원, 즉 정원을 설계한 게 아니라 어떤 울타리 속에 남이 보지 못하도록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경계 안에다가 정원을 꾸며놓은 형태가 여기서 말하는 중정식. 그래서 중세 때와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중정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평면기하학식 하면은 프랑스 지형은 넓고 평탄한 지대로 평면기하학식이 발달됐다. 그리고 두 번째 노단건축식은 이탈리아에서 발달됐는데 이탈리아의 지형이 구릉지로 되어 있어서 노단건축식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정식은 중세와 스페인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이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형식 다음으로 두 번째인 자연식이죠. 자연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아시아, 한중일이죠. 그 다음에 18세기 영국에서 발달된 자연식. 이 자연식의 종류에는 첫 번째 자연 풍경식,
자연 그대로를 경관을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이용한 게 바로 자연재 정원, 풍경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에서 발달된 적용의 양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 회유임천식. 이 회유임천식은 일본에서 많이 이용이 되어 있는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회유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정원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공간을 보고 우리가 회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풍경을 그대로 가지고 이용을 한 건데 두 번째 나와 있는 곡수수법. 포속정 아시죠? 여러분이 뒤에서 우리가 한국에 대한 적용사를 공부를 할 텐데 곡수수법은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거를 곡선으로 이용해서 포석정에 있는 것처럼 잔을 띄워놓고 자기 자리에서 오게 되면은 실을 읊고 이렇게 놀던 그 방법을 보고 곡수수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라고 하고 있는 거는 연못 가운데에 섬, 이걸 보고 중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도에 섬을 가기 위해서 다리를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오솔길을 따라서 자연의 속에 들어가 있는 오솔길을 따라서 구경을 하다가 연못 안에 작은 섬을 가고 싶으면은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구경하고 되돌아 나오는 이런 게 회유 임천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산수. 고산수는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적용 수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물을 사용하지 않고 바위로만 우리가 자연을 표현한 건데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많이 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이렇게 돌을 세워놓고 그 주위에 모래를 깔아놓고 갈고리로 이렇게 긁어놨는데 이 갈고리로 긁어놓은 모래가 바로 파도를 형성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바위는 섬을 뜻합니다. 그래서 해안의 풍경을 모사한 수법이 이 고산수식에 해당이 됩니다. 일본 교토에 가시게 되면은 용안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아주 유명한 그 사찰이 되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게 그 섬을 뜻하는 거고요. 이게 갈고리로 긁어놓은 모래를 깔아놓고 긁어놓은 게 바다, 물결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고리로 긁어놓은 이 문양은 항상 같은 게 아니라 그때그때 틀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고산수 수법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절충식. 자연식과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정형식을 장점을 골라서 해놓은 게 절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절충식은 후반에 독일이랄지 아니면 미국에서 선보였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적용 양식에 대한 내용을 보았는데요. 이 적용 양식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적용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겁니다. 반복하시면서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앞에서 1번에 나왔던 적용의 일반보다는 적용의 양식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양식의 발생 요인, 자연 환경 요인. 제일 가장 큰 게 기후죠. 그 다음에 땅의 모양새,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 조금 전에 우리가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 정형식이 보았던 이 서아시아 지역은 아랍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이 귀한 사막지대가 많이 있죠.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그 물을 관리하는
관계의 이제 수로가 굉장히 이제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비유, 그 다음에 이제 바람, 모래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게 또한 그 조경의 하나의 요소로서 발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형, 앞에서 우리가 그 정형식 중에 이탈리아와 프랑스 땅의 모양에 따라서 양식이 프랑스는 평면계약식, 이탈리아는 노단 건축식이 발달을 했죠. 거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번째 사회 인문 환경 요인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인문 환경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이제 종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서양에서는 이제 중세 때 기독교로 폐쇄적인 이제 시대가 되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서는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지내는 이제 수도원, 폐쇄적인 이제 공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공간 내에 발달된 이제 정원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클로이스터 가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다음에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양에서는 신선사상,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조경 양식에서 나타난 신선사상이 되겠습니다. 연못을 조성 시에는 3개의 섬으로 조성이 되었는데 봉래, 영주, 방장. 이 봉래, 영주, 방장 같은 경우에는 신선이 사는, 신이 사는 산이다. 그래서 신산을 뜻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이제 봉래, 영주, 방장이 죽지 않고 불사, 그다음에 늙지 않고 불로 불사의 땅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3가지의 섬을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내용에는 청운지방설. 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한 게 여기 보고 계시는 방지, 원도에 해당이 됩니다. 땅은 네모나고 네모난 연못에 그다음에 하늘은 둥글고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못 안에 있는 중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창덕궁의 부용종 같은 경우에는 네모난 섬에 동그란 이제 섬을 조성이 됐고요. 이거를 방지 원도라고 하고 있고요. 방지 방도. 강릉의 성교정이랄지 아니면 경복궁의 경혜로 같은 경우에는 네모난 섬에 네모난 연못이죠. 죄송합니다. 네모난 연못에 네모난 섬을 조성이 되어 있는 게 방지 방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많이 나타나는 정토사상. 정토는 부처나 아미타불이 지내는 아주 청정 지역의 세계를 보고 우리가 정토라고 하고 있죠. 그거를 바탕으로 한 사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서양 조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